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일 오전 6시에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자, 이 물가지수가 왜 부동산에 안 좋은 소식이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물가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물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킬 만한 지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이 과거처럼 다시 급등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금리 인상 흐름이 끝나고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고물가 상황이 끝이 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선제 지표가 발표가 된 겁니다. 금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표를 보면은요, 전월 대비해서는 1.1% 상승, 전년 동월 대비는 9.2%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8.6%인데 그거보다 한참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또한 작년 12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6% 나와서 시장이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외에 3개월 연속 낮아졌는데 다시 2개월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도 우려를 키웠다는 겁니다. 자,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했죠. 무려 4.8%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죠. 2008년 이후에 최고치니까. 향후 공급층 물가 인상 압력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수입 물가 지표랑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이게 계속해서 안 좋은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요약을 드리면 시장이 공급하는 사람들 물가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그 말은 즉 현재 물가 불안세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그리고 품목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변동성을 나타낸 게 바로 석탄 및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제1차 금속 제품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2%에서 77%까지 급등한 품목이죠. 이러니까 물가 불안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품에서 다 공산품 비중이 가장 큰데 그 중에서 원자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결국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물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유가와 환율을 보시라고. 이 원유 가격은 솔직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내 차에다 기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품들의 물류비, 공공서비스 요금, 주거 서비스 등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은 꼭 유심 있게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급등세가 좀 다소 주춤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 WTI 기준으로 123불까지 치솟았다가 이게 110불대까지 하향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좀 유가 공포에 대한 이해가 덜했는데, 이유는 아시죠?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워낙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수요 둔화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하락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국 방역도 점점 해제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중국 정부도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계절적인 이유로 전체적인 봉쇄 강도는 좀 약화되는 수준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을 다시 자극시킬 요소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러시아 원자재에 대해서 아예 의존도를 끊어버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어설프게 공급 증가한다고 가격이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도 아니거든요. 특히 에너지 원자재 쪽에서. 그런데 에너지 원자재보다 더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밀 가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특히 올 봄에 곡물 파종이 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불황으로 이어진다? 내년에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도 밀가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게다가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럽 같은 지역은 사상 최고치 밀 가격이 경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게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이 무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밀 안 들어가는 음식 찾아보세요. 별로 없거든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밀가루 가격만 오르고 끝나냐? 아니죠. 공산품 서비스 요금 인상 압력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원자재를 제외하고 유가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원자재 가격은 1년 동안의 시차를 두고 천천히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비료값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염화 칼슘이 2.8배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게 비료값이 오르다 보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다? 경작지를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추가 식량난의 원인이 될 거란 얘기가 큰 거예요. 그 결과가 내년에 한꺼번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식량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겠죠.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왜? 이런 불안 상황을 가수요를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까지 물가 불안이 지속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이거 말고도 더 센 것이 따로 있어요. 바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전에서 1분기 7.8조 원 적자가 났고 올해 33조 원 적자 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정상화 시키긴 해야죠.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억눌렀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작정하고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이냐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뭐 10%이 정도로도 안 될 것 같고 30%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공서비스 요금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 못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오르잖아요. 그럼 내년까지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뭐 2% 올리네 3% 올리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최소 15%부터 20%까지 전기료 가스비 그리고 뭐 지하철 요금 한꺼번에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유일하게 물가 상승을 억누르는 부분 품목이 공공서비스 요금인데 이거 100% 확률로 올라간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수요가 넘쳐요. 엔데믹 상황이잖아요. 해외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국내에서 다 지금 돈을 쏘면서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지금 자영업자 지원 대책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수십조 원이 한꺼번에 풀리네. 수요 확대로 공급층 인상 요인을 그대로 받아줄 것이다. 그럼 당연히 물가가 더 뛰겠죠. 그래서 5%대 물가 상승률은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 4% 후반도 부족해서 5%가 일상화될 것이다. 그것을 반영한 게 KDI의 한국경제 전망인데 올해 4.2% 전망했죠. 작년 11월에 물가 전망했을 때 1.7%인데 4.2%가 됐다. 제가 아마 이거 한번 뭐라 했던 것 같죠. 물가 전망 사람들 너무 못해요. 왜냐면은 유가하고 원자재 가격하고 환율만 보더라도 물가가 2% 이하로 가기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결국에는 4.2%로 수정치를 제시한 거죠.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ING은행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올해 물가 상승률이 5%가 되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수치가 나왔잖아요. 그 수치를 뛰어넘는 수준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하반기쯤에는 5% 중후반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물가가 5%면 솔직히 난리 날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창용 원의 총재가 빅스텝을 언급을 하고 아예 5월 금통위에서부터 빅스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강력한 긴축 신호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서 인플레이션을 잠재운다는 부분이죠. 실제 지금 금리를 부지런히 올리다 보니까 3월 달부터 유동성이 좀 감소했다고 저희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시장에서 5월 금리 인상은 당연한 것으로 봐요. 1.75% 시장 예측치가 지금 벌써 나왔죠. 근데 지금 0.25%가 아니라 0.5%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15년 만에 2달 연속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빅스텝이 없으면 추가로 3차례 더 인상한다는 부분이죠. 자, 연말 기준금리가 2.5%까지 된다는 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말의 기준금리가 2.5%가 될 때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줄지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2.5%면요, 예금금리는 3%를 찍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금 21억 정도의 호가가 됩니다. 이것을 이 가격에 매도하고 예금에 넣으면 연말에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꽤 나오겠죠. 어느 정도 나올까요? 예금금리 3%면 세후 이자가 5,330만 원이 나옵니다. 세후 이자가 월 444만 원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북 신축 아파트에 사는 기회비용이 월 444만 원이라고? 월 444만 원이면요, 근로소득은 어느 정도 연봉이 돼야 될까요? 6,400만 원이 돼야 됩니다. 연봉 6,400만 원 받는 사람의 실수령액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실제 매수 후에 주택가격이 급등한 사람은 당연히 매도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금금리는
공급과 연관이 돼 있다 말씀드렸고, 이런 높은 금리는 시중에 매물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부분, 그동안에 왜 사람들이 안 팔았냐? 예금금리가 낮아서 안 팔고 싶어 했다는 부분입니다. 야, 나는 1, 2년 이렇게 금리 높게 받는 거 싫은데, 야,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장기채를 사면 되죠. 만약에 예금금리가 3%가 되면 장기채 금리는 3% 후반까지 치솟을 거 아닙니까? 그거 20년, 30년 동안 받는다. 사람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안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 사들일 겁니다. 부동산에 굳이 자금이 묶여 있을 일이 없다는 부분이죠. 이게 연말부터 현실화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뚝 떨어져요. 예금금리가 3%인데 대출금리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4% 중반 찍겠죠. 그러면은 모두 팔기만 하고 사는 사람 없는 상황이 펼쳐지더라. 그럼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게 돼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 잡을 때 현금 많이 필요하고요. 아파트 교과서 필요하실 겁니다. 제도 정도는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죠. 꼭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